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너무 비극적이게도 남편을 먼저 앞세워 보내고 딸과 함께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너무너무 분노한 일이 있었는데요. 평소 자주 보는 사연 채널에 이 글을 공유하고 이 악마 같은 여자의 진상을 낱낱이 알려주고 싶어 이렇게 분노에 쌓인 채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부디 시간 내어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아 다소 거친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딸 하나를 낳고 남편과 함께 단란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실 풍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원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남편과 함께하던 사업 실패로 이곳 오래된 낡은 빌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다시 언젠가 재기를 꿈꾸며 저는 식당에서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남편은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남편에 대한 걱정이 있었답니다. 남편은 그닥 몸이 건강한 체질도 아니었어요. 외려 잔병 치레가 많아 잘 살았을 땐 제가 한약이나 보약을 다려주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가세가 기울고 나니 그마저도 못해주는 판국에 남편이 매일 새벽 건설 현장으로 출근해 힘들게 일을 한다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조심해 일해야 돼? 일할 땐 한눈 팔지 말고. 알겠어. 아빠 한눈 안 팔고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희 딸내미가 굉장히 똑부러진 편인데요. 뉴스 같은 곳에서 추락사고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하니 걱정이 되었나 봐요. 남편이 출근할 땐 꼭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웃으며 화답해주곤 했고요. 저희 딸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저희 부부가 결혼을 20대 중반쯤 했음에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아 30이 돼서야 아이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5년 정도 임신을 준비한 거죠. 남편도 저도 아이를 무척 원했었는데 잘 생기지 않자 너무너무 조급하고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왔죠. 그러던 어느 날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쯤 귀한 생명이 찾아와 주어 남편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그간 고생 많았어. 당신 힘들었지. 유모차 끄는 엄마들 보면 부럽다고 막 그랬었잖아. 나도 티 안 내려고 했지만 당신이 많이 신경 쓰였는데 이제 다행이다. 우리 아이한테 사랑 줄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별님이한테 꼭 가장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자. 당신이 바랬던 만큼, 내가 바랬던 만큼. 별님이는 저희 아이의 태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이토록이나 먼저 태명을 지어놓고 아이를 기다렸던 이유엔 둘 다 가정 환경이 그닥 유복하지 않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했던 욕망이 크나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양가 어른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키워진 케이스고 남편 역시 조부모님의 집에서 길러져 왔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나랑 비슷한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바로 마음이 갔었고요. 그런데 남편의 경우는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불행했다라는 단어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어린 시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어머니,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를 남편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남편이 7살쯤 고아원에 버린 겁니다. 남편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이미 진즉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떠나셨는데 이후 혼자가 되신 어머니는 남편을 그토록이나 미워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온갖 모진 말을 하면서 너만 아니면 남편이 날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마치 텔레비전에서 보던 일 같죠. 그런데 남편은 그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당했다고 합니다. 개밥을 주고 먹으라고 한다던가 얼굴을 제외한 몸 이곳저곳을 옷걸이로 때려가며 가혹한 체벌을 하곤 했다네요. 남편이 먹기 싫다고 하면 너 같은 것 때문에 내 팔자가 이 모양이 됐잖아. 얼른 이거라도 처먹어! 하며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울며 밥알을 주워 먹어야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을 고아원 앞에 내려놓고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 같은 거 난 키울 재간 없다.
널 낳은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넌 날 잊어야 돼. 나도 널 잊을 거니까. 우리 다신 보지 말자. 나도 이제 혹 대놓고 잘 살아볼 거야. 남편은 어머니에게 그저 혹이었던 겁니다. 그게 남편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7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남편은 너무도 생생히 그날의 기억이 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거겠죠. 아무쪼록 남편은 이후 조부모님 댁에 맡겨지긴 했지만 그닥 환영받는 처지는 못 되었다고 합니다. 제 엄마도 버리고 간 놈을 우리가 굳이 주워와서는. 아유, 내 팔자야. 우리 사는 것도 퍽퍽해 죽겠는데 쟤까지 한몫한 이거원. 도로 갖다 버릴 수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심부름도 할게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남편의 조부모님은 이미 가뜩이나 시골에 허물어가는 집에서 퍽퍽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엎친 데 덮친 격 남편이 들어왔다며 그렇게나 대놓고 미워하셨다고 해요. 이미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도 컸는데 거기에 조부모님까지 남편을 박대하셨으니 어린아이가 얼마나 서럽고 비참했겠어요. 남편은 그럼에도 엄마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다시 돌아와 자신을 다시 사랑해주길, 아빠가 떠나기 전 엄마의 다정한 모습을 수없이 그리면서요. 나는 엄마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매일 대문만 보고 살았지. 근데 안 오더라. 모두가 시끌벅적 놀고 있는데 하염없이 그 대문만 보고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게 너무 마음 아파.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와 연애할 당시 우스갯소리로 자신의 10대 시절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단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 섞인 씁쓸함이 보여 더 마음이 아팠고요. 어느 정도 크니까 엄마를 많이 원망하곤 했어. 엄마만 날 버리지 않았어도 괜찮은데 왜 내가 버려진 아이가 되어야 했을까?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잘 사라지지가 않더라고.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랬구나. 난 감히 상상도 안 돼.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그런 환경에서도 씩씩하게 당신이 잘 자라줘서 고맙고 기뻐.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난 것도 다 인연인 것 같아. 당신이 고아원에서 봉사활동한 이유가 당신 엄마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이었잖아. 왜 아이들에겐 부모가 거울이고 또 어른의 말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곤 하잖아요. 저 역시 그랬는데요. 남편에겐 제대로 된 어른도 없었고 양육자도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보육을 하였으니 남편은 불행이란 지옥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남편은 도망치듯 조부모님 집을 뛰쳐나와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치르고 곧바로 일을 하러 뛰어나갔다고 해요. 그러다 고아원에서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우직하고 듬직한 외형의 사람이었지만 속은 여린 사람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아이들 중에서도 상처 많이 받은 아이들,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을 곧잘 알아보고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반해 제가 먼저 대시를 했고 알아가면 갈수록 동질감을 느껴 내가 이 사람을 품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1년여 만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것이죠. 당시 저도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처지였답니다. 식품 공장이었는데 하루 종일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몸이 건강한 사람도 피로가 쌓이고 지치기 마련이죠. 거기다 정신적으로도 조금 피폐해졌고요. 특히 점심 먹을 땐 친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는 아줌마들과 달리 저는 별 친한 사람도 없던지라 혼자 구석에서 컵라면 같은 걸로 허기를 때우곤 했는데요. 그 시간이 참 외롭고 마음이 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알게 된 친구가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간다는 소식에 한번 쫄랑쫄랑 따라갔는데 그게 남편과의 인연이 된 것이죠. 저와 남편은 결혼 초기 함께 작은 가게를 차려 생계를 꾸려나갔는데요. 당시엔 이것으로 2호점, 3호점도 내리라는 야망도 갖고 있었습니다. 국수집을 차렸는데 단골 손님들이 저희 국수 맛을 향해 너무 맛있다고 서울에도 이런 집이 있다면 잘 될 거라고 잔뜩 바람을 불어넣어주곤 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저희 국수집 같은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동네엔 물론이고 어디 지방으로 여행을 가도 저희 국수 같은 깊은 맛이 느껴지지 않았죠. 남편도 희망이 잔뜩 부풀어 있었어요. 여보, 나는 지금이 꿈 같아. 늘 사는 게 숙제 같고 고된 수행 같기만 했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좋을 수도 있다는 건지 몰랐어. 당신을 알고 결혼하고 나니 이런 행운이 나한테 온 것 같아. 우리 가게도 앞으로 승승장구 잘 될 테니까 더 행복할 일만 남았어. 남편은 아이만 들어서면 되겠다면서 이 행복이 너무나 낯설고 한편으론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가정에도 바람이 불어닥치더군요. 저희 집은 속절없이 흔들렸고요. 그토록 저희가 아끼고 사랑하던 국수집이 망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3년간 잘 되던 가게 옆에 프랜차이즈 닭갈비집이며 갈비집이며 술집들이 들어서자 저희 국수집은 점점 더 자꾸 초라해졌습니다. 가게에 파리가 날리기 시작하자 저희는 모든 걸 접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거기까지면 괜찮았겠지만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어요. 저희 사정이 안 좋은 걸 알고 접근한 남편 친구에게 사기까지 당하며 빚까지 떠안게 된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의 돈을 탐내어 저희를 꿰내고 좋은 곳이라며 투자하라 재촉했는데 그게 사기였던 거죠. 전과가 이미 있던 놈이란 소리에 남편은 그날 경찰서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마 다른 부부였다면 이 상황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욕을 하든 싸움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봉사활동을 할 적부터 서로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외려 다독였습니다.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무 미안해. 당신 고생만 시켜서. 아니야, 여보. 그런 말 마. 우리 힘내자. 사람이 살아있으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난 믿어, 당신.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요. 그렇게 바닥을 찍고 다시 시작된 삶이었기에 서로 힘든 것조차 티내지 않으며 열심히 입에 풀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그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아직도 입에 잘 담겨지지 않지만 남편이 사고가 일어난 날 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일을 굳이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저희 남편이 그만큼이나 부당하고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은 평소 일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잘 늘어놓지 않는 성격인데 어느 날인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일하는 동료와 함께 말입니다. 남편은 술상을 차려달라고 하며 또 술을 마시고 싶어 했어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지간해선 평소 술이라면 건강 해친다고 싫어하던 사람이 술을 마실 정도라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 일단은 술상을 차려주고 남편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주려고 했어요. 역시 당신 사장님마다 몸쓰는 일을 하려니까 힘들지? 그런데 제 말에 갑자기 남편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개자식을, 내가 그 개자식을 죽여야 하는데. 아이,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어? 못돼 처먹은 놈, 지살 궁리만 하고 말이야. 왜 그래, 여보? 남편의 입에서 그런 험한 말이 나오자 깜짝 놀란 나머지 딸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려는데 남편은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욕을 궁시렁거렸습니다. 남편의 눈엔 분노가 잔뜩 담겨 있었고 옆에 있던 동료도 맞장구를 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고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그 개자식이 누군데, 어? 개자식, 천하의 나쁜 놈. 어제는 나보고 이런 시군창에서 일하는 기분 더러운 놈이라고 하더라. 나쁜 놈. 뭐라고? 누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저는 더 알고 싶었지만 그대로 남편이 엎드려 잠드는 바람에 묻지도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다음날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물으니 남편은 아니라고 둘러대더라고요. 자신이 취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고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고? 아니, 당신이 그럴 리가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말을 해봐. 혹시 그 당신 저번에 당신만 힘들게 한다던 작업반장이란 사람, 그 사람 이야기야? 남편은 계속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일을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집에 놀러온 동료에게 넌지시 다가가 묻기까지 했는데 그때 그 동료분도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별일이 없다고 했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뭔가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희 집에 온 동료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그래. 만용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같이 소주 한잔 해주려고 와 있어. 아, 그래. 그놈 정말 악질이야. 내가 내일 일단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말은 해볼 건데 통할런지는 모르겠네. 아니, 만용이한텐 솔직히 너무하잖아. 자꾸 무거운 자재들만 들게 하고 밥 먹는 시간에도 와서 일 못한다고 툭툭 건드려대고. 그래. 아까는 무슨 쇠파이프 같은 걸로 머리 툭툭 건드리더라니까. 아, 여기 사장 조카라고 해서 입 다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알고 보니 남편은 작업반장이란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작업반장이 사장 조카이니 다들 건들지 못하는 느낌이었고요. 저는 그날 곧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진위 여부를 확인했죠.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더니 순식간에 고개를 떨어뜨리며 맞다고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백하는데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말하면 당신이 더 걱정할까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이라도 해야지. 왜 혼자 끙끙 앓았냐고. 동시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새어나오더라고요. 우리 남편 어엿한 가게 사장님으로 편하게 살다가 이렇게 또 한 번 인생의 고초를 겪게 된 건데 잠에도 못 들 정도로 화가 나고 속상하더군요. 그러나 남편은 저를 달랬습니다. 여보, 내가 내일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말하기로 했어. 나 말고도 피해자들이 여럿 있어. 점심시간에도 시간 안 지키고 근무하라고 독촉하고 안전장비도 없이 일하라고 하고 그런 것들 회사에 다 고발하고 요구하려고 해. 그러니까 너무 열내지 말고 진정하고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해볼게. 남편은 특유의 침착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알았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를 찾는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다급히 달려가 남편의 수술실 앞에 도착했지만 남편은 이미 긴 수술에 들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함께 있던 남편의 동료는 허둥지둥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싣고 나르다 그만 추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저는 말도 안 된다며 바닥을 치고 기절할 듯 오열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이 긴 수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 이미 남편은 원래의 얼굴을 잃어버린 뒤였죠. 그리고 며칠을 심하게 앓다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와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사랑스러운 딸을 남겨두고서 말이죠. 저는 상복을 입고 딸아이와 함께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허망한 가운데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그 일을 묵묵히 하게 된다는 게 신기하고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의 직장 동료들부터 예전에 알던 사람들까지 한 명 한 명 조문을 하기 위해 찾아왔기에 저는 그분들을 맞으며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빼놓지 않고 드렸습니다. 근데 남편을 괴롭혔던 그 작업반장, 그 사람도 찾아왔더라고요. 도저히 인상을 필 수 없어 조용히 노려보는데 그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6번이나 퍼가며 먹더니 저를 향해 씩 웃고 가버렸습니다. 이봐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붙잡았죠. 당신이 한 짓 다 알고 있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른 척 잡아떼더군요. 이때부터 저는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갈 것이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참 어이가 없고 분통 터지는 일이 엎친 게 덮친 격 터지더라고요. 바로 남편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어머니, 그 사람이 장례식장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처음엔 몰라봤습니다. 저 역시 사진 한번 본 적 없었고 결혼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남편의 어머니라 떳떳하게 당당하게 소개하더군요. 그래요. 내가 만용이 엄마예요. 결혼식장에 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 그간 마음고생 많았죠? 이렇게 혼자 상치르게 해서 미안해요. 그나저나 우리 애가 이렇게 먼저 가게 돼서 내가 마음이... 남편의 어머니라뇨. 놀라 할 말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오열을 하며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울부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녀가, 너 어렸을 적 기억나니? 네가 종이접기 잘해서 엄마한테 학도 접어주고 별도 접어주고 그랬잖아. 그림만 그려도 매일 엄마 얼굴만 그려오고. 엄마가 그때 널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만 매일 죄스러웠다. 매일이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만영아, 차라리 엄마 널 따라가고 싶다. 뭐 그리울 것도 없는 인생, 미련 없는 인생 다 버리고 너 따라가고 싶어.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다. 저는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도 아니면 사기꾼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요. 갑자기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며 놀이공원 간 이야기며 같이 저녁을 차려 먹은 이야기 같은 것들을 꺼내는데 어이가 없었죠. 왜냐하면 전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이런 추억들을 들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을 늘 못살게만 굴었고 옷도 늘 낡은 옷에 밥은 개밥 같은 것을 주며 그것마저도 감사하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모도 아닌 계모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니 제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경찰이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제가 겨우 이성을 차리고 그분에게 다가가 마음은 알겠으나 장례식장이 너무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으니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갑자기 도끼 눈을 뜨더라고요. 얘야, 네가 내 며느리지? 며느리란 애가 왜 시어머니에게 이런 건방진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네 남편 엄마야. 내가 왜 우리 아들 떠난 곳에서 제대로 된 애도도 못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우리 아들 가슴에 묻고 살아온 한 맺힌 세월 여기서라도 풀어보겠다는데 왜 네가 날 막는 거냐 말이야. 네가 뭔데?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들었던 내용과는 너무 다른데. 네가 뭘 들었는데 말이니? 그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사람들 시선이 여기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리는 게 느껴지니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겠더군요. 일단은 그 애도인지 추모인지를 하게 냅두고 스스로 떠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간 자리를 소람스럽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긴 했습니다. 과연 남편이 떠나는 길목 이 여자가 여기 오길 바랬을까? 남편이 평생 증오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걸 반가워할까? 괜히 제가 다 죄스러워지고 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고자 내버려 두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몇 분 후 저희 딸아이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 아들 딸이냐며 보여달라고 그리 애걸했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보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말은 우리 애아빠와 연락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남편은 한 번도 시어머니와 연락이 되었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도 자기를 버리고 나가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후 애아빠와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분명 거짓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잇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때의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하고 마치 진실을 말한다는 듯 굴었던 것이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래, 넌 몰랐겠지만 난 연락을 하고 있었어. 내가 지난날 널 버린 게 너무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도 했지.
그런데 아들은 나에 대한 분노가 삭혀지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나를 끝끝내 용서할 수 없겠다고. 난 받아들였단다. 내가 고아원에 걔를 버리고 갔으니 당연히 그랬겠지. 갑자기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더군요. 남편이 그런 걸 속이거나 감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엇이든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는 성격이었죠. 사고가 일어나기 전 회사의 무리한 업무 관련된 이야기만 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아주 미스테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그간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며 살아왔는지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재혼도 하지 않고 그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나름 통장에 돈이라도 쌓아오며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에 제가 한숨을 푹푹 흘리고 있자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영정사진이 툭 하고 떨어진 겁니다. 아무도 건들지 않고 손도 대지 않던 영정사진이요. 순간 너무 놀라 저도 시어머니도 그쪽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경기를 일으키며 놀라 영정사진을 바라보는데 마치 그 모습이 무언가 잘못한 걸 들킨 사람같이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어떤 사인, 그러니까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위험함을 알리는 경보 같았어요. 이후 장례 절차를 다 밟고 난 후 시어머니는 남편의 유품이라도 보고 싶다며 살아생전 남편이 어떻게 지내었는지 보고 싶다고 간절히 애걸하더군요. 며느리 너도 내가 싫겠지. 다 이해한다. 근데 제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왔으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겠니?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 할머니한테 아빠 방 보여주면 안 돼? 할머니 불쌍해. 정말 안 되는데. 알겠어요. 그래요. 한 번만 보고 가세요. 옆에 딸아이가 있는지라 눈물로 애걸하는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집에 시어머니를 들였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붙잡고 덩달아 부탁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님 마치 남편의 자취를 느끼려는 듯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 한참을 흐느끼시더라고요. 특히 남편의 일기장이나 남편이 껴안고 잤던 베개나 이런 것들을 어루만지며 통곡을 하셨는데요. 그 울음이 너무나 진짜 같아 저도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정말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던 건가? 남편이 나에게 말을 안 한 건가? 바보 같은 의구심이지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들엔 진짜 같은 구석이 있었어요. 걔가 공사판에서 일하며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구나. 그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았어. 내가 걔를 못 키워서. 공사 현장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 일만 해도 힘든데. 그 말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지.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으세요? 말했잖니. 연락하고 있었다고. 꽤나 자세히 알고 있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자연스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저도 남편을 잃은 상실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한 마음 때문인지 계속 시어머니와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답니다. 남편을 추악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저는 친정엄마나 아빠도 없었고 조부모님도 당시 요양원에 계셨던 터라 말할 상대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곁을 지켜주고 싶다면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 보인다며 자신이 하나 남은 소녀딸에게라도 빚을 갚고 싶다고 3개월 후 적금이 만료되면 그 통장을 저희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변변치 않은 금액이지만 그거라도 줘서 니들 살기 편하게 해주고 싶구나. 네가 우리 아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좋은 말들은 아니었을 거야. 나에 대한 원망이 사무치게 깊었으니 내가 애를 못살게 굴었다는 듯이 말했겠지. 네, 맞아요. 남편은 어머니가 자기를 무척 힘들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 어떤 방면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 내가 애를 고아원에 버렸으니. 근데 나한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란 게 있었어. 남편은 바람났지, 생활고는 심하지. 애한테 줄 게 바카스밖에 없는데 어떡하겠니? 애는 매일 배가 고프다고 한강으로 대고 그래도 학교라도 보내줄 수 있는 곳에 가야 내가 안심이겠다 싶었어. 나랑 살면 얜 평생 불행할 텐데
내 불행을 얘한테 옮겨 심어주고 싶지 않았다. 너도 부모니까 이 마음 알 거다. 그래서 선택한 게 고아원이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란 사람은 내가 괘씸했는지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시골로 들어가 버렸더구나. 내가 네 남편을 찾으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야. 우리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전국 팔도를 찾아 헤맸어. 근데 작정하고 시골로 들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니? 그냥 넋놓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맹세코 우리 아들, 네 남편 못살게 굴지 않았단다. 계모짓은 안 했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자기 엄마와 아빠를 무척이나 원망했다고 합니다. 원망 정도가 아니고 증오하며 자기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고아원에 처음부터 애를 버리지 않았으면 될 일이었겠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아들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훌쩍거리더군요. 저도 시어머니 말을 들으니 그럼 정말 남편의 기억이 잘못되었던 건가,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한 말들인 건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확인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세상에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한 가지 일이 터지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니느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추락사로 분명히 떨어져 죽은 것임에도 사업주 측에서는 다른 주장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원래 어지러움증이 있었고 그러다 발을 헛디뎌 떨어뜨린 것이니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요. 남편이 빈혈이 있긴 했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막걸리를 한 잔 정도 마셨는데 소량의 양이었지만 그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기에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아니, 지가 술 먹고 죽었으면서 왜 그걸 우리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그러는데 걔가 일도 아주 논팽이처럼 제대로 못하고 어리나 타고 있었다던데. 우리 조카가 아주 많이 봐줬다고 하더라고. 그럼 자르지 않고 일 시켜준 걸 감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죽은 남편이 이대로 묻히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최대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분을 찾게 되었답니다. 저희 남편,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반장에게 안 좋은 소리 들으며 힘들게 일했는데 보험금까지 제대로 못 받게 되면 제가 남편 얼굴을 못 볼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 딸의 생계도 문제였고요. 딸아이는 아빠를 잃은 슬픔도 컸던지라 말도 어눌하게 변하고 정신과 치료도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도 엄마로서 계속 뒷바라지도 해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걱정되었죠. 근데 현실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어떡하지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도움의 손길을 뻗쳐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적금을 깨면 근원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저는 그 말에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막막했는데. 아니다. 당연히 해줘야지. 이거라도 해줘야 우리 만용이가 엄마를 덜 원망하지 않겠어? 명색이 내가 애민데 말이야. 꼭 우리 애의 원한을 갚아주렴. 그 못된 것들 쳐 죽일 놈들에게 말이야. 네, 어머님. 그럴게요. 거기다 제가 바쁜 사이 시어머니가 대신 저희 딸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시는 등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었는데요. 딸아이도 처음엔 시어머니를 어색하게 생각하더니 이젠 할머니라고 곧잘 부르며 잘 따르더라고요. 오히려 아빠에 대한 상실감을 할머니로 채우려는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있어 아늑하고 전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우리 집에 더 오래 있으면 안 돼? 왜? 나 할머니가 좋아. 편해졌어. 할머니한테서 아빠 냄새나. 딸이 재촉하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집에 들이고 싶진 않았는데 딸아이를 생각하면 당장 누구를 고용할 형편도 안 되어 그래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들락거리며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금세 친해진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저 일을 많이 하신 느낌의 푸근한 인상이었는데 곧잘 말을 거시고 하니 이웃들도 자연스레 저와 시어머니 관계를 알게 되었죠. 애기 엄마 좋겠어. 시어머니라도 있어서. 아이, 좋다라는 말 좀 그렇지만 말이야. 난 애기 엄마가 너무 안되고 가여웠는데 시어머니라도 챙겨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종종 저를 챙겨주었던 윗집 아줌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죠. 하지만 전 이상하게 시어머니와 있으면 딱 한 장면,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이 떨어졌던 그 장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상하게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건 남편이 보낸 신호였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온 심신이 지쳐 나가 떨어질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전 남편이 보내준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저희 먼 친척벌 되시는 분께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었다며 변호사가 되어주시겠다고 나서신 겁니다. 정말요? 아니 별로 몇 번 뵌 적도 없었는데 선뜻 도움 주시겠다고 하니 송구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등록금도 보태주고 잘 해주셨어.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지 않나? 내가 가진 능력이 이것이니 이거라도 해주고 싶었어. 네가 겪은 사건도 안타깝고 말이야. 일단 회사와 갈등이 있다고 들었으니까 내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저희 엄마 쪽 되시는 친척분이었는데 저희 엄마와도 좋은 추억을 갖고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무료로 변호사를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저희 엄마 쪽 친척벌 되시는 그분은 오랜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계셨고 이미 이런 일을 몇 번 다루어 보신지라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 불합리한 금액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저희가 괘씸했는지 자고 일어나면 익명의 메시지들로 도착해 있었어요. 네 남편 먹여주고 일 시켜줬더니 감히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냐? 험한 꼴 당하고 싶어? 이런 식의 문자였어요. 저는 이것을 친척분에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친척분은 법정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정말이지 악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추락사로 죽은 사람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땐 단순히 그 사람들에 대한 고통만을 생각했는데 제가 그 유가족이 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당하니 심정이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렸던 결과는 저희의 승리로 끝났죠. 저희 친척벌 되시는 변호사님 덕분에 1억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어요. 여기엔 현장에서 남편과 함께 일했던 동료분들의 증언도 한몫했던지라 나중에 소정의 금액으로 보답드렸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과 함께요. 여보, 나 우리 딸 잘 키울게. 지금은 아픔도 슬픔도 너무 크지만 당신 잃은 게 믿겨지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나가 볼게. 당신이 원하는 게 우리 딸 잘 크는 거 맞지? 당신이 목숨 바쳐 사랑했던 딸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당신도 우리 하늘에서 꼭 보고 있어줘. 우리 지켜줘, 여보. 저는 딸아이 손을 잡고 납골당해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갈무리 되려던 이때 사건이 터진 겁니다. 너무나 기막히고 충격에 머지않는 사건이 말입니다. 마음 같아선 전국에 떠들고 싶은 심정이지만 딸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사건은 저희가 보상금을 수령받기로 한 날 일어났어요. 딸아이가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하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집에 오라고 하더군요. 딸의 말에 어딘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집으로 달려갔는데 딸은 침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자기 방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엄마, 내가 할머니가 아까 말한 내용 들었는데 엄마도 알아야 돼. 이상하게 그날따라 딸아이 목소리가 무척이나 또렷했습니다. 어눌하지도 않고요. 무슨 내용을? 엄마가 뭘 알아야 되는데? 할머니, 무서운 사람이야. 할머니 우리 보험금 훔치려고 온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아까 어떤 사람 집으로 데려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
엄마 보험금 훔쳐서 달아날 거래. 연기하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했어. 그리고 엄마 현금도 이미 훔쳤대. 얼른 엄마 지갑 봐봐. 뭐? 새삼 망치로 콱 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란 작자는 딸이 잠든 줄 알고 친구를 데려와 자신의 계획을 미주알고주알 떠든 겁니다. 그걸 딸아이가 들어버리고 만 것이고요. 세상에 비밀이 없다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저는 그 즉시 시어머니를 소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어머니가 발뺌하며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비극이 이렇게 한꺼번에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 불어닥칠 수 있을까요? 어머,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얘, 너 나 못 믿니? 대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아마 제가 참결에 들은 거겠지. 그걸 믿고 나한테 이러는 거니? 할머니, 나 잘못 듣지 않았어요. 제 딸아이가 마냥 어린애도 아니고 잘못 들었을 리는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저 상황을 모면하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를 여기 집에 오는 걸 허락해주며 먹을 것이든 입을 것이든 제공해준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간 시어머니가 제가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느라 바쁜 사이 딸아이를 봐주는 게 고마워 어느 정도 현금도 드렸는데요. 먹을 것도 늘 넉넉하게 채워놓았거든요. 저는 못 먹어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적금 통장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런 무서운 일을 했겠느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에 저희 딸아이가 반격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그 통장 같은 거 없다고 했어. 내가 들었어. 엄마 속이려고 없는 말 지어낸 거라고 그랬어. 실소가 터져나오더라고요. 남편이 허망하게 죽은 것도 억울했는데 이런 일까지 겹치다니 자괴감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남편이 죽고 마음이 너무 허한 나머지 제가 믿고 싶던 진실을 믿어버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들자 더 남편에게 미안해졌습니다. 그것을 악용한 시어머니란 인간에게도 화가 나고요. 그 순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일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며 저는 이제서야 못다한 정의를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시어머니의 가방을 찾아 그 안을 탈탈 털었습니다. 역시나 제 돈이 고스란히 담긴 봉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래도 거짓말 하실 건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가면 속에 숨겨두었던 소름 끼치는 본색 말입니다. 이 못된 년. 야, 그 보험금 내 돈이야, 이년아. 이런 씨. 보험금 좀 찾으려고 왔더니 아주 별게다 지랄이네. 야, 내 아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겠니? 내가 낳았으니까 나왔어. 내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야. 그 목숨값은 내가 받아야지. 왜 생판남이 니들이 받냐? 징징거리는 네 딸년 봐주고 보모 노릇까지 해줬더니 감히 어디서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려고 해? 그 돈 내 돈이야. 절대 손댈 생각하지 마. 나도 개 낳고 인생 한번 제대로 말아먹었다 이거야. 이제라도 그가 받아야겠으니까 넌 빠져있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네. 이 악마 같은. 어린애 갖고 온갖 짓거리 다 하고 고아원에 갖다 버려 상처나 줬으면서 당신이 무슨 엄마는 엄마야. 당신은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내 남편도 당신을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 평생 원망만 했지. 추잡한 인간 같으니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다정한 엄마였던 척 속였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 끼쳐. 속은 내가 미쳤지.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내 남편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만 그 순간 볼에 화한 불길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제 볼에 감히 손을 댄 것이죠. 딸아이가 달려와 엄마하고 날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어나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제 몸 위에 올라타 정신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짓눌렀어요. 일어나고 싶었지만 당시 제가 뭘 먹은 게 없어 힘이 없었던지라 반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력하게 줄줄 눈물만 흘리며 맞고 있던 사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이 맞은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딸아이의 얼굴이 번뜩 보였습니다. 딸아이가 제 몸 위에 올라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고 질질 끌어 현관문으로 데려가더군요. 그리고는 112에 신고해 상황을 전달하더니 제게로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저는 겨우 일어나 딸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또 달려들 때까지 우린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잠시 후 경찰이 왔을 때 저는 당한 사람이 되어 딸은 목격자가 되어 상황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물론 그 여자는 처벌을 받았죠. 허나 아주 가벼운 처벌이었답니다. 참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라는 걸 이때 절실히 깨닫게 되었네요. 제가 받았던 정신적 피해는 어마어마했는데 겨우 그 여자는 아주 짧은 형을 선고받았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딸의 얘기 들었는데 그 여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까지 잡아들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의식을 살짝 놓은 사이 그런 일까지 저지르려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식칼을 맞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 살아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랑하는 딸은 고아가 되었을 테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경찰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요. 제 얼굴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 경찰분 한 분이 나중에 저를 안쓰러이 쳐다보며 그러더군요. 저 여자 사기범이에요. 남자들 깨어내서 사기친 돈만 수억이고 그 때문에 교도소에도 몇 번 갔었던 여자입니다. 아마도 잘못 걸리신 듯 싶어요. 그래도 너무 스스로 미워하지 마세요. 작정하고 사기친 놈들한텐 못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피해자들만 안타까울 뿐이죠. 아마도 이번에 교도소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또 사기치러 활보하러 다닐 겁니다. 스스로를 많이 미워하고 자괴감에 적잖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부분에선 위로를 받은 느낌이었답니다. 그리고 퍼즐도 짜맞춰졌죠. 시어머니는 애초에 그런 사기꾼이니 남편과 일했던 동료 직원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알아낸 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고 제게 거짓말도 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출소한 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출소하자마자 분명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 위해 거리를 활보할 테고 지금도 작정하고 있겠죠. 저는 조용히 뒤를 밟을 거고 그 여자를 고발해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쩌면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1년 후쯤 다시 시어머니에 관련된 사연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땐 분명 희망적인 소식으로 쓰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한 가지 안심시켜 드리자면 저와 딸아이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럼 된 거 아닐까요? 남편이 보고 싶고 그립고 가끔은 남편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괴롭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을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 씩씩하게 앞으로 걸어나가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추락사고사를 당한 건 비단 저희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1년에도 몇백 명이 일하는 현장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나갔다 추락사를 당하곤 합니다. 부디 조금의 관심을 가지어서 사업장에 안정장비를 갖추고 감독관이 있는 현장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남편과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길, 저와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힘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부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생겨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거울을 보니 쓰면서 너무 울어 눈이 퉁퉁 부어버렸네요. 남편 생각이 너무 많이 났나 봅니다.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까, 분량을 채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어느새 주절주절 이야기를 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남편에게 잘 지내고 있냐는 안부 인사 던지며 끝을 내겠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해, 여보.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에 사연에 빠지다를 아주 즐기면서 봐왔던 목소리 큰 아줌마입니다. 제가 한몫청하는데 직접 제 사연을 소개할 수 없음에 괜스레 안타까워지네요. 그래도 사연에 빠지다는 워낙 성우분의 목소리가 프로 뺨치니까요. 제가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사연 읽는 작업을 양보해야겠죠. 제가 사연에 빠지다를 볼 때마다 기상천외한 사연들이 다 총출동하던데요.
미리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고 또 미리 솔직하게 밝혀드려서 보람된 제 사연은 그런 기상천외한 반열엔 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팔자에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 뺨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으려나 봅니다. 대신에 제가 겪은 한 가지 일이 아무리 곱씹어봐도 재미난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적어보려고 사연자로 도전해보게 되었어요. 글을 쓴다는 게 이게 그냥 말을 할 때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다들 어떻게들 사연을 그렇게 잘들 적어내신 거죠? 만약에 제 사연이 잘 적혀있고 잘 읽히는 사연이거든. 이것을 사연에 빠지다 측에서 매끄럽게 이상한 문장 잘 다듬어 주시고 유연하게 소개를 해주시는 그 덕일 겁니다. 저는 살면서 일기는커녕 가계부도 간신히 써본 아줌마라서요. 글이랑은 영 인연이 없으니까요. 대신 다른 분야라면 살짝 일가견이 있지만요. 자, 각설하고 가족 소개 먼저 가보겠습니다. 사연에 빠지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은 대체로 다들 소개를 하시더만요. 결혼 생활의 절반을 남의 편에 서 있었던 남편 하나, 큰딸 하나, 작은딸 하나, 이렇게 4식구입니다. 큰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사위 하나가 구성원으로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우선 뺄게요. 식장 들어가 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 직후에는 살짝 애 좀 먹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바로 시댁일로요. 바야흐로 그때는 제가 아직 남편이랑 신혼을 즐기고 있던 새댁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겪은 만두 사건부터 일단 적고 싶네요. 지금 제 속마음이 막 식혀요. 그 우라질 놈의 만두 사건을 유튜브 사연으로 확 공개해버리라고 말이죠. 저랑 남편,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이게도 남자, 여자 똑같이 돈 부담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나머지 해결하고 그런 형국과는 많이 달랐던 결혼이었죠. 제가 뭐 직업이 좋거나 능력이 괜찮아서 결혼할 자금이 있었냐고요? 아유, 그럴 리가요. 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대주셨던 것이죠. 기죽고 살까봐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팍팍 지원하련다. 내가 이때 돈 쓰려고 지금까지 그 개고생하면서 살아온 거지. 안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겠어? 저희 친정아버지 정말 멋있으신 분이셨죠? 저희 친정엄마도 옆에서 얼쑤 잘한다 이렇게 장단을 맞추고 계셨고요. 저 결혼할 남자 생겼다는 말씀 드렸을 때부터 두 분은 오만 설레발 다 떠시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셨던 분이었어요. 남자, 여자, 아들, 딸 이런 차별은 하지도 않는 분들이셨고요. 아무튼 그런 거로 저는 꽤 당차게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남편 쪽은 어땠냐고요? 이쪽도 뭐 자기가 그 돈이 다 어디 있었겠어요? 시댁의 원조를 일부 받았죠. 제 쪽이랑 거의 비슷한 금액의 수준으로 부담을 하였고요. 신혼집 얻고 남은 돈으로 혼수며 예식이며 이런 거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예물이랑 예단은 사실상 생략이 된 수준이었고요. 그런 거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괜히 거칠애일 뿐인 것을요. 저희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아주 순딩이었어요. 순둥순둥해서 순딩이요. 줏대 없어서 답답하고 가끔은 얄밉기도 했지만 성격 유순하고 사근사근해서 사람이 볼수록 정감 가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성질 나쁜 멋진 남자보다는 착하고 답답한 남자가 100배, 1000배 낫다는 친정엄마의 말씀을 떠받들어서 고른 신랑감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편이었고요. 술, 담배를 즐기지 않았고 남자, 여자 간의 성차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렸던 이상형이 부합하는 상대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처음부터 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더랬어요. 시댁 쪽은 어땠냐고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정확히는 안정적인 제 직업을요. 어머, 그쪽에 다닌다고? 큰 돈은 못 벌어도 오래오래는 다니겠네.
시어머니께서 제 직업이 안정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저희는 초반부터 좋은 눈도장을 찍을 수 있었고 무탈한 결혼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좋았어요. 맞벌이 부부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저희였는데 남편은 늘 저의 영역을 존중해 주었고 가사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네, 시댁이요. 결혼 직후에는 잘 몰랐으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부터 며느리 기강 잡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애가 좀 성격이 드센 면모가 있더만. 무슨 여장군도 아니고 애가 왜 그렇게 당차담? 조금 눌러놓을 필요가 있어 보여. 시어머니께서 시댁 친척분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슬쩍 엿듣고 말았으니 정황뿐 아니라 증거까지 확실했죠.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저의 면모는 마음에 들지만 꼴에 사회생활하는 여자랍시고 나대면서 당당하게 구는 면모는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주장이었습니다. 참나, 한 가지만 하시지 왜 양쪽으로 그리 여기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도 살짝 웃음이 나와요. 사람 기분을 되게 오묘한 방식으로 나쁘게 만드는 시어머니의 행각. 바로 이런 걸 겪어보신 며느님들이 혹시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또 계실런지요? 명절에 시댁 들르면 남편 놔두고 저한테만 일 시키고 저 쉬는 꼴 못 보시는 거. 그리고 저 친정에 최대한 늦게 가도록 만드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은근하게 거슬리더라고요. 음식하면서 시어머니랑 계속 같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죠. 제가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했어야지 혼내시고, 제가 저렇게 하면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너 때문에 손 2번씩 가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혼을 내시고.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 혼을 쏙 빼놓는 재주들이 시어머니란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다들 있나 봐요. 제 주변 사람들도 자기 시어머니한테 안 시달려본 며느리가 없더만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당시로서는 드물게도 각자가 반반 부담해서 결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예물이나 예단은 상의하에 생략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아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어머니께서 뒤끝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어떻게 시집 오면서 예단을 그렇게 하나도 안 해올 수가 있냐? 투덜투덜 대시는 거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냥 아유 헛소리 하시네, 내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겼어요. 그런데 진짜 계속해서 끈질기게 예단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자꾸만 예단 얘기를 저 있는 데서 들으라고 그렇게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확 짜증이 나서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직접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꼭 저 들으라고 중얼중얼, 그러니까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공평하게 집 마련 비용을 부담했는데 제가 제 쪽이 기혼 결혼을 한 것처럼 구시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그렇게 대놓고 여쭤봤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입만 벌리시곤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불러다가 삼자대면으로 대화 나눠보자고 이 부분 깔끔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자면서 그랬더니 제 팔을 다급하게 붙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아니다. 내가 그냥 쓰잘데기 없이 혼잣말을 한 것 가지고 너는 그걸 또 몰래 잘 듣고선 그런다니?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하고 같이 얘기하자니까는 그제서야 헐레벌떡. 저희 친정이 시댁에 비해 형편이 부족한 집도 아니었건만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니까 제가 은근히 속이 상했었는데 제가 그때 대놓고 말씀을 드렸더니 더 이상 그걸로 투덜거리시진 않더라고요. 그때 살짝 마찰이 있었고요. 그 후 시댁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우리 첫째 딸, 당시 너무 어렸던 아이를 안고서는 시댁에 방문해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만두 빚을 재료들을 사놓으셨더라고요.
아니, 뭐 미리 꼭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저 오기가 무섭게. 얼른 겉옷 벗어놓고 손 씻고 와라. 만두 만들 준비하게. 이러시니까는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고향은 경기도인데요. 집안 사정으로 전라도에서 14년을 살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햇수로는 15년이었죠.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만두를 잘 안 먹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전라도에서는 떡국에 만두를 안 넣습니다. 떡들을 좋아해서 떡국용 떡들을 잘 먹는 동네지요. 아, 물론 지금은 제가 만두를 잘 먹어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면 비비고 만두를 맛별로 3봉지는 꼭 담아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고요. 당시에는 만두를 그렇게 썩 안 즐겼었거든요. 제가 그렇다는 것을 시어머니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재료를 사놓으시고는 저보고 만두를 준비해서 빚자고 하시니. 게다가 그때 저희 첫째 딸이 많이 어렸어요. 이게 간신히 육아해서 한숨 돌리던 시기였고요. 애 낳고 키우느라 제가 삭신이 쑤시는 것이 이제 막 가실랑 말랑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와중이었는데 추운 겨울 길 뚫고 왔더니 만두나 빚자고. 아, 별거 아닌데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김치국물 짜다가 손목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뿐이에요? 다지는 거 하려고 칼질을 대체 몇 번이나 한 것인지 그냥 골병 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을 기웃거리려고 치면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너는 여기 오지 마. 가서 애가 울지는 않는지 그거나 살펴봐. 이렇게 쫓아내셨죠. 애가 울면 어차피 그 소리 다 들릴 텐데 굳이 남편을 쫓아내서 일을 안 시키려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정말 감탄의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대단한 모정이구나 싶어서요. 어머님, 만두를 굉장히 많이 하실 생각이셨나 봐요. 양만 보면 만두 전문점 같아요. 누가 보면 식당에서 장사하는 줄 알겠어요. 제가 손수 만두피를 밀대로 밀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그 입 닥치라는 눈빛을 찌릿하고 쏘아주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어차피 냉동실에 싹 다 얼려놓으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다면서 그리고 시아버지를 비롯해 남편이나 다른 시댁 식구들도 원체 만두를 좋아해서 이 정도 양은 양도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겪어본 시어머니께서는 굳이 음식 분야에서 통이 크신 분이 아니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 노동력을 써먹으시려고 일부러 판을 크게 벌이신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만두소에 넣을 다진 마늘, 그것도 제가 마늘 껍질 일일이 다 까다가 빻아야 했으니 말 다 했죠. 진짜 죽어랍시고 만두를 빚었네요. 나중에는 하도 고단해서 얼이 다 빠지는 바람에 입을 계속 멍하게 벌리고 있었어요. 만두 빚으면서도 멍하게 손만 기계적으로 움직였었고요. 그 늦은 밤까지 만두를 빚었고요. 드디어 만두 작업을 마치고 나니까 벌써 야심한 시각이 돼서 잘 때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허무하던지. 시댁집이 그 후로는 이사를 갔는데 당시만 해도 옛날 집이라서 다들 바닥에서 잤어요. 자기 전에 시어머니께서는 꼭 반드시 바닥에 까는 자는 이불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남편한테는 두툼하면서도 폭신한 이불을 깔아주셨고요. 저한테는 어디 한여름 폭염에나 덮고 자면 알맞을 것 같은 얇은 이불을 깔고 자라고 주셨습니다. 그게 새 거라서 때깔도 곱고 품질이 좋아. 꼭 이런 쓸데없는 멘트를 얹어가시면서 말이죠. 줏대없는 순디기 남편은 자기 집에서도 한결같이 그런 모습이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였습니다. 네 편도 내 편도 아닌 놈이 제 남편 놈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는 제가 시부모님 몰래 남편한테 가서 엉덩이 슬쩍 걷어차고 이불을 바꿀 것을 명했었죠. 그러자 남편은 군말 없이 그렇게 했었고요. 시어머니가 보고 놀라셨었죠. 아니, 내 아들이 왜 노숙자처럼 자고 있는 거야?
이러시면서 말이에요. 저 깔라고 주신 이게 좋은 거야 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주신 바로 그 이불과 바꿨을 뿐인데 노숙자라뇨. 참나,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얼마나 웃겼었는지.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실 것 같았죠. 그래서 아예 방비를 해왔었답니다. 아, 정신없이 만두를 빚었더니 온몸이 다 아프네. 나 못 움직이겠다. 지은이 아빠, 자기가 얼른 차에 가서 이불 꺼내와. 꺼내서 여기 깔아줘. 제가 크게 외치자 남편이 아, 깜빡했다 이런 표정이 되어서는 후다닥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계셨죠. 잠시 후 남편은 차에서 두툼하고 포근한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 잘하고 그걸 정성스레 깔아주었죠. 뭐니? 설마 집에서 아예 이불을 가져온 거니 지금? 네, 어머님. 제가 생각보다 잠자리를 많이 가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랬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쓰는 이불을 가져왔어요. 잘했죠? 받아치진 못하시고 그저 얼굴에 열이 오르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만두 노동의 고통이 조금은 가시는 듯 하였습니다. 포근한 이불 위에서 어린 딸 끌어안고 잠들었죠. 그러다 새벽에 날이 밝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로부터 등짝한 대 후려맞고 눈을 떴습니다. 해가 중천인데 왜 아직도 처자고 있냐고 막 뭐라고 그러시길래 시계를 봤더니 아직 7시도 안 됐더라고요. 만두 어제 빚어서 늘어놓은 거 나눠다가 소분을 해야지. 그리고 만두국도 끓여야 하고 할 거 천지라서 바쁘니까 얼렁 일어나라. 얼렁. 아, 진짜 아침 대바람부터 좋지 않은 기분으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네, 힘들게 빚은 만두들 예쁘게 정리하는 거 중요하고 만둣국 끓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부엌 일을 했죠. 그런데 만두를 정리하는 동안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오만 사람들한테 이 만두를 나눠주실 거라는 거예요. 혼자 자취하느라 먹을 거 마땅치 않다는 도련님한테 큰 봉지를 주실 거라는 건 그렇다 치는데 시아버지의 사촌 누나, 시어머니의 친한 친구분, 동네에서 새로 친해진 집, 이런 후보는 왜 등장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을 안고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죠. 저희 딸 챙기느라고 빨리 눈치를 못 챘는데 시어머니께서 직접 푸신 만둣국, 가만 보니까 제 그릇에는 만두가 꼴랑 1개, 나머지는 다 떡이더라고요. 옆에 앉은 남편 그릇에는 만두가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이 가득 있었는데요. 저기 어머님, 혹시 저 만두 1개만 주신 거예요? 이것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어차피 너 만두 잘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니? 맛만 보라고 하나 넣어준 거다. 넌 떡이나 먹으면 되잖니. 당시에 제가 만두를 썩 즐겨 먹지 않는다는 걸 역시나 시어머니께선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만두 왕창 빚자고 하셨던 거죠. 냉동실에 오래 있었다는 떡국용 떡은 왠지 맛이 좀 떨어졌습니다. 저만 떡천지였고 남편 그릇을 훔쳐보니까 떡은 꼴랑 2-3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랴부랴 딸의 아침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다 먹은 것을 확인했을 때 남편한테 빨리 식사 마무리하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잘 먹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왜 빨리 먹으라고 채근을 하니?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당황해 하셨는데 곧 더욱 당황하게 되셨죠. 제가 어제 빚은 만두를 몽땅 꺼내서 챙기고 있었으니까요. 그 만두, 아니 지금 만두를 왜 네가 챙기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놀라서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셨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만두 소 만드는 건 물론이고 빚는 것도 거의 저 혼자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몇 개 좀 빚으시다가 갑자기 드라마 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리를 뜨시고 잠깐 전화할 때가 있다고 하시면 자리 뜨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독박 작업이었던 것이죠. 제가 정성스레 빚어낸 제 새끼들인데요. 제가 챙겨가야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황당하시다는 표정을 하시면서 말문이 막혀버리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저랑 만두랑 딸을 챙겨서 시댁을 나섰어요. 급하게 남편이 따라 나왔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착실하게 집까지 운전을 하였습니다. 저만 간혹 가다가 씩씩거렸네요. 이게 바로 만두 사건인데요. 후일담으로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그 많은 만두를 모조리 빼앗긴 것을 두고두고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참나. 아무튼 이게 저와 시댁 사이의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날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애꿎은 며느리 기죽이기를 안 하게 되셨거든요. 걔는 애가 한다면 하는 애라서 괜히 안 건드리게 돼. 하여간에 볼수록 보통 애기가 아닌 것 같단 말이지. 저를 두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쑥덕거리시는 소리를 제가 또 몰래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씁쓸하면서도 웃음이 나왔더랬죠. 저는 그 이후로 딸을 하나 더 낳았고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저는 착실하다면 착실하게 왕도의 길만 걸어오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둘째까지 낳고 키우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저런 생각들로 살짝 심란하던 와중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원래 뭐가 되고 싶었는지 아니? 엄마가? 엄마가 따로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 그럼 당연하지. 나도 장래희망이 있었던 꿈 많은 소녀였다고. 내가 처음부터 엄마였는 줄 알았어? 나도 되고 싶었던 게 따로 있었지. 뭐였는데? 아, 혹시 간호사? 아니면 선생님? 아니, 엄마는 있지? 사실은 연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 말이야.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요? 저는 제 평생을 저희 친정엄마를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의외의 답변이었는지 오롯하게 체감이 되었죠. 설마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을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낳은 어린 둘째 딸, 당신의 어린 손녀를 품에 가만히 끌어안으신 채 능숙하게 재우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그 순간에 만감이 교차했어요. 아, 인생이란 진정으로 한 번뿐이구나. 이전 생이 존재했든 다음 생이 존재하든 어쨌거나 지금의 인생은 지금 단 한 번뿐인 거야. 오늘의 나는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게 맞을지도 몰라. 정해진 수명의 끝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의 말로는 무엇이었냐고요? 제가 진정 하고 싶었던 것,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죠. 저는 남편을 앉혀놓고 제 생각을 꺼내봤습니다. 제 꿈이 뭔지 아냐고 물으니까 눈만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내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던 건데 사실은 나 가수가 되고 싶었어. 노래하는 사람. 왜냐면 나 노래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어찌나 화들짝 놀라던지요. 리액션이 큰 사람이 결코 아닌데 그때만큼은 정말 크게 놀라더라고요. 상상도 못 해봤대요. 제가 그런 꿈을 속으로 품고 있는지 말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무척 좋아했고 친구들보다 항상 많은 노래를 알고 있었으며 또 꽤나 잘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저희 애들도 엄마가 노래 부르면 좋아라고 말해줄 만큼 육아를 하면서 고됨도 행복도 저는 노래로 표현하고는 했었어요. 이제 제 꿈은 어떤 식으로든 펼쳐보고 싶단 바람이 들었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거나 노래를 하면서 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행복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하는 일을 했어요. 정식 직장이라고는 부를 수 없었고요. 아르바이트라고 보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만 나갔으니까요. 큰 돈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생각보다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손님이 있을수록 즐거워졌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게 혼자서 노래를 부를 때보다 몇 배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우쳤어요. 제가 일상 속에서 활력을 느끼면서 지내니까 남편도 좋아했고요. 애들도 그런 저를 좋게 봐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 저의 도전을 크게 반기면서 응원해 주었어요. 그걸로 돈을 잘 벌지는 못할지언정 즐기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큰 돈을 번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라면서 친정 식구들이 저에게 응원의 말들을 해주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자, 저희 4식구 아무 문제 없었고 친정 식구들도 다 응원을 해주었는데 시댁 쪽은 어땠을까요? 뭐?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나 부르고 다닌다고? 이런 황당한 일을 다 봤나? 아이고야, 아주 딴따라 납시셨네. 딴따라 납시셨어. 꼬투리 잡을 거 생겨서 좋으셨는지 아주 이때다 싶으신 기색으로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행적을 비난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자꾸만 에헴거리시면서 저의 선택에 불만을 표출해 대셨고요. 저를 보시는 표정에서 영 탐탁지 않음이 보였습니다. 딱 그 무렵에 저희 시댁을 이사를 했거든요. 나이 들면 노부부가 시골 가서 살거나 오래 꿈꾸던 전원주택 생활을 시작한다든지 뭐 그런 그림은 제법 흔하지 않나요? 저희 시댁은 반대였어요. 한적한 곳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셨는데 도심 한복판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고 자연을 즐기기는커녕 벌레만 실컷 본 것 같다고들 하시면서 아파트로 복귀하신 것이었죠.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시부모님께서 들어가신 아파트가 그 직후로 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였어요. 그 아파트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걸 눈치채신 시부모님들은 옆동에 매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든 땡겨서 그걸 사들이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들들 볶아가면서 말입니다. 그곳이 서울이고 강남은 아니라는 정보만 남길게요. 값이 엄청나게 뛰어서 로또 부럽지 않은 결과물을 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대박 수지 맞았다라는 설명으로 끝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가요? 그 말이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니, 꽤 오래 시골 같은 데서 사셨으면서 갑자기 비싼 아파트에 사시니까 당신들의 인생 자체도 뭔가 달라졌다고 여겨지셨나 봐요. 전에 없이 고상한 척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가 언제부터 그렇게 쇼핑몰, 백화점을 다니셨다고? 아유, 나는 있지. 길바닥 시장 저런 데는 위생이 신경 쓰여서 못 다녀. 마치 조선시대 천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고나 할까? 시어머니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길바닥에서 파는 채소들 잘 사다 드시는 것도 부족해서 아줌마 가격 좀 깎아줘요. 이렇게 씨름하셨던 분인 것을 제가 빤히 아는데 아니 원래 시댁이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살긴 했어요. 약간 현금 부자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가난하거나 쪼들린 적은 없었다지만 갑부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로 초대박 치시고 나니까 고개랑 목을 빳빳하게 들고 다니면서 우리는 한 번도 흙냄새 맡아보면서 산 적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오시니까는 보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어이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시댁 쪽 사람들도 다 똑같았어요. 그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언젠가부턴 고고한 척을 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갑자기 하나 둘씩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가 아주 장난이 아니었고요. 그 흐름의 시작점에 바로 제가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던 것입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밝힌 것은 아니었고 라이브 카페 일을 하면서 진정한 재미를 느끼게 되자 그때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어요. 언제까지 함구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간만에 잔소리 폭탄을 쏟아내셨습니다. 저보고 없어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볼품없는 짓거리라네요. 너 그런 데 가서 삑살이나 주구장창 내는 거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심 저 서운해요. 그래도 노래 어느 정도로 꽤 하는데요. 정식 가수도 아니면서 그런 짓거리를 왜 업으로 삼겠다고 설쳐대니? TV에 나오고 콘서트를 열어야만 가수인가요? 노래 부르면서 그걸 일자리로 삼아서 지낼 수도 있는 거죠. 아유, 암만 그래도 나는 그게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일을 다 하니? 솔직히 너는 너무 네 생각만 하는 거야. 네? 제가 제 생각만 한다니요. 저희요, 제가 이것보다 굳이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야. 으이그, 네가 그런 일 하는 게, 내가 쪽팔린다. 나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라고. 네 생각만 하면 다야? 사람들이 나보고 그 집 며느리는 뭐하고 지내요? 이러면 내가 어디 솔직하게 말이나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 생각만 한다고 내가 그러는 거야.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쪽팔릴 건 생각도 못하고. 아이고, 시어머니께서 막 당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치면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두 사건 이후로 이렇게 대놓고 저한테 면박 주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풀이 죽었습니다. 제가 걸어가기로 한 길에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어쨌거나 저는 시어머니에게 예쁜 며느리,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기에는 영영 글렀구나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버려서 그냥 한숨이 나왔을 뿐이에요. 제 마음속에서 또 한 번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멀어지더라고요. 저를 넌지시 바라보시면서 못마땅하다는 눈빛을 쏴주셨던 시아버지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느껴졌고요. 저는 그 후로 짜증나서 시댁하고 거리를 뒀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등산을 가셨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다리에 크게 기부스를 하셨고 상대적으로 친정엄마는 타박상에 그치셨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되려니까 그랬던 것인지 병원에 있는 동안 친정엄마가 복통이 있다고 간호사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간호사가 증상을 듣더니 계속 갸웃갸웃 하더래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서 친정엄마의 증상, 그 원인을 밝혀낼 수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따로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약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인가 아닌가를 두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고심하셨고 저희 가족들과도 상담을 거쳤는데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친정 아버지가 크게 다치셔서 기부스하고 입원 중이신데 친정 엄마까지 갑작스런 수술 일정이 잡히시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마침 노래교실을 담당하는 어느 곳으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아서 그 일을 해보기로 한 참이었거든요. 충청도까지 가야 했는데 피치 못하게 친정엄마의 수술 일정과 날짜가 딱 겹치게 되었어요. 심각한 수술 아니고 어차피 수술 당일날이 중요하고 다음날은 힘들지 않을 거라고 병원 측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술 다음날은 남편이 친정엄마를 간병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남편 이래나 저래나 참 군말 없어요. 그렇게 하라니까는 알겠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맡겼죠. 친정엄마 무사히 수술 받으셨고 당일에 힘들어하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금세 컨디션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온전히 남편한테 좀 맡겼고요. 문제가 발생된 것은 그 사실을 시어머니께서 아시고 나서부터였죠. 하루하고도 반나절 꼬박을 내 아들을 간병인으로 썼다는 말이야? 이런 천인공노할?
저한테 얼마나 다다다다 쏘아대셨는지 모릅니다. 왜 전문 간병인을 안 쓰고 당신의 아들을 혹사시켰냐고 하시면서 어찌나 강하게 따져대시는지요. 네 엄마는 그렇게까지 사위한테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시디? 그러다가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엄마? 너희 엄마라니요? 와, 진짜 화딱지 나서 저도 눈이 돌아갔죠. 말씀 가려서 하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 수술하게 됐다는 거 아시면서도 연락 한 번 안 하셨잖아요. 사돈으로서 그게 도리인가요? 저희 남편이 그러던데요. 내 부모가 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 내가 2배로 하는 거다라고 말이에요. 물론 남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대략 그렇게 지어냈던 것이죠. 제가 아예 없는 말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랬더니만 시어머니께서 거의 뒤로 넘어가시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친정아버지 무사히 기부스 풀고 재활 잘 받으셨고요. 친정엄마의 원인 모를 복통이었던 그것도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했던가요? 시아버지께서 초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지셨는데 뼈에 살짝 금이 간 거예요. 일단 입원을 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댁에 들러서 옷가지랑 생활용품 좀 챙기려고 하셨다가 넘어지셨습니다. 잘못된 각도로 넘어지셔서 한쪽 무릎이 빠가닥 하신 것이죠. 병원에서 시아버지 입원 수속을 해놓으시고 급하게 짐 챙기려고 집에 들르셨다가 119 불러서 구급차 타고 그 병원으로 복귀하셨어요. 세상에나 당혹스러움에 부들부들 떠시면서 시어머니께선 저에게 연락을 하셨답니다. 간병인이 필요하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어머님. 제가 간병인 얼른 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무척 당황하시더군요. 웬 간병인이냐며 저한테 일정만 맞으면 저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간병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왜 굳이 간병인을 고용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보내겠다고 했더니 부득불 저보고 오래요. 어머님, 전문 간병인이 있는데 그런 전문가를 두고 소중한 가족을 혹사시키실 작정이세요? 그런 실수를 하는 건 저희 친정으로 족합니다. 부디 어머님께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셔야죠. 간드러지게 말씀드렸더니 입을 꼭 다무셨습니다. 모르셨겠죠. 저한테 네 엄마 운운하실 때만 해도 설마 하니 바로 얼마 후에 당신께서 그런 봉변을 당하실 거라곤 상상조차 못하셨을 겁니다. 간병인 고용해드렸고요. 병문안 갈 때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꼭 붙어서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께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표정을 못 참으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많이 바쁘냐고 간병 좀 하라고 조용히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저 요즘에 녹음하고 다니잖아요, 어머님. 이름은 알리지 못해도 어쨌든 제 노래가 있는 가수가 될 순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그런 말이나 하면서 노랫가락을 흥얼거렸더니 화를 꾹 참으시는 얼굴이 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같은 병실 쓰는 분들은 어머나, 며느님 되시나 보다. 근데 잠깐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좋으시네. 혹시 뭐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노래에 재주가 있나 보네. 거 한 가락 좀 뽑아봐요. 우리 여기서 다들 심심한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노래 불러달라면서 부추기셨죠. 남편은 해맑게 눈을 빛내면서 작은 소리로 짝짝 박수를 쳐댔고요. 시어머니 혼자서만 죽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병실의 창틀에 놓여 있었던 빈 화병을 마이크 삼아서 노래 한 곡을 뽑아드렸네요. 같이 병실 쓰시는 분들이 듣기 좋다면서 환호를 해주시는 바람에 저도 신이 났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영 심통이 난 모습이셨죠. 저런 촌스런 노래를 요즘에 누가 부르고 누가 듣기는 한다고? 나이도 많지 않은 애가 뭐가 저렇게 후졌담? 별꼴이야.
계속 툴툴거리시면서 제 노래에 전혀 호응을 안 해주셨어요.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시는 느낌?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그런 반응이 저에게는 전혀 새롭지도 않았고요. 여하튼간 시어머니와 저는 이런 일화를 가지고 있는 고부관계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떠안은 채로 세월이 여기서 더 흘러 갔고요. 저로 하여금 별로 극단적인 일을 겪어본 적 없는 나도 사연자가 되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 일화가 탄생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칠순잔치였어요. 시아버지의 환갑 때와는 달리 시댁의 사정이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죠. 사는 형편이 전보다 조금 더 기지개를 켜게 된 것도 그러했었지만 위에서 말씀드렸죠? 시댁 식구들 아주 어깨에 힘주면서 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노래를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펼치고자 했던 저는 맨 처음 라이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을 시작으로 노래교실 일을 정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 이름으로 앨범도 발매를 하였답니다. 이게 잘 팔리거나 히트를 쳤는가 하면 죄송하게도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극적인 서사의 주인공이었다면 애초에 사연을 이런 식으로 쓰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저 너무 평범한 사람의 극치인 것 같죠? 하지만 정말로 대박 가수가 된 것 마냥 즐겁게 살았답니다. 비록 히트곡을 낸 것도 아니었고 제 이름을 알린 것도 아니었지만 저만의 앨범을 제작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포크송이나 발라드 위주로 처음에는 공략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트로트 장르로 완전히 전향을 하였습니다. 맑으면서도 전혀 느끼하지 않은 저의 음색이 트로트 노래 위에 얹어지면 색다른 매력을 낸다나 뭐라나 하는 이 낯간지러운 평가는 바로 저희 남편한테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노래에 정신이 팔려서 살짝 집안일에 소홀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 얼마나 군말 하나 없이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던지요. 그리고 저희 딸들 노래에 푹 빠진 저를 얼마나 잘 이해해주면서 응원해주던지요. 엄마는 우리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엄마 인생의 주인공이기도 하잖아. 엄마 인생 멋지게 사는 거 보는 게 우리로서도 그게 좋아. 큰딸이 그렇게 말해주었을 때 얼마나 가슴 뭉클하면서도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노래하는 거 그게 뭐라고 그렇게 푹 빠져서는 전국 팔도를 도는 행사까지 다니냐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커다란 돈을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노래하는 재미, 트로트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저는 갈 수 있는 행사와 오를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지냈답니다. 저렇게 한두 해만 설치다가 말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노래를 하겠다고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아이고 환장하네. 내 아들은 어쩌다가 저런 마누라를 얻어서 개고생을 하는 것이며 나는 어쩌다가 그런 며느리를 얻어서 이런 마음고생을 지독하게 하는 것인가? 당연히 이런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세력도 존재하였습니다. 말해 무엇 하나요? 시댁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두고 아주 골치 썩이는 존재로 여기셨어요. 어딜 가서 며느리 자랑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제가 트로트 부르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쪽팔리다고 그런 말씀을 제 앞에서 은은하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시댁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의 사촌 누님 되시는 분, 저는 얼굴도 2번인가 3번밖에 못 배웠던 분이셨는데 저를 두고 거 되게 교양머리가 없네.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을 찾아가고 있거든. 시끄럽기만 하고 속세의 사랑 이야기나 떠드는 그런 노래를 이제는 다 우스워 보여. 나는 그런 경지를 다 통달한 사람이라서 이제는 그냥 순수한 악기들의 음율만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트로트나 불러 제낀답시고 교양머리 없게 굴고 다닌다니까 내가 다 마음이 아프려고 그러네. 도대체 언제나 정신을 차리려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도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아시면 얼마나 아신다고 대뜸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는지. 그런데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노래를 끊고 마이크를 놓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나 우리 네 식구끼리 마음 잘 맞아서 잘 지내기만 하면 장땡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댁 쪽 사람들하고 부딪혀봤자 1년에 몇 번이나 솔직히 얼굴을 보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의 칠순을 앞두고서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총출동을 하시겠구만. 뒤에서 나를 욕하면서 수근수근 거리던 분들까지도 전부 다 행차하신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명색이 시아버지의 칠순잔치인데 내가 나름의 가수로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원래 신명나게 놀아제끼는 것이 잔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은 결심을 마쳤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의 칠순잔치 날을 진짜 배기 잔치로 만들어버리기로 말이죠. 시아버지의 칠순잔치는 무려 서울의 어느 호텔에 작은 홀을 빌려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우아하고 고상하게 빼입고들 왔어요. 누가 보면 어디 귀족 결혼식 참석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칠순잔치면은 좀 신나게 분위기 띄우고 활기차고 그래야 하는데 사회자가 목소리 크게 호응을 유도해도 다들 아하하 이 정도로만 반응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대를 준비하러 움직였습니다. 미리 구비해놨던 의상으로 잽싸게 갈아입고 나서 제 순서가 되었을 때 등장하였어요. 사랑하는 아버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반짝이 옷 입고 빨간색 테두리에 멋진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채 큰 목소리로 인사하며 무대를 시작했죠. 노래를 막 부르는데 저희 딸들은 엄마 멋지다고 엄지 따봉들을 날려주는 게 보였고요. 남편은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촬영하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입가를 실룩거리시며 마지못해 박수만 따라서 치고 계셨죠. 잔치의 주인공이신 시아버지께서는 어색하게 리듬을 타시며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셨고요. 저는 연달아서 세 곡을 불렀습니다. 자자, 안 되겠다. 제가 오늘 사랑하는 저희 아버님의 성대한 칠순잔치를 위해 힘을 좀 써봤습니다. 그 힘 지금 발휘해보려고 합니다. 자, 모두 기대들 하시고. 그냥저냥 달아오른 분위기여서 참 애매모호했죠. 분명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엉덩이 실룩거리고 싶으신 눈치신데 참고 계신 분들도 좀 보였고요. 그런 상황에 제가 노래 다 마치고 그렇게 멘트를 치니까 시댁 식구들 몇 분이 약간 비웃는 듯이 천박하게 뭘 자꾸 고급 호텔에서 트로트 마당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힘차게 초대 가수를 소개해드렸죠.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초대 가수를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제가 외치자 어리둥절하게 박수를 치시던 분들, 이윽고 진짜로 유명한 가수가 등장하니까 전원 기립을 하셨습니다. 바로 흘러나오는 반주에 맞춰서 유명 가수가 마이크를 잡아들고 노래를 첫 소절을 시작했어요. 후렴 부분이 나왔을 때 시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호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이 시작되었을 때는 시어머니께서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그 곡이 끝나기 전에 이미 칠순잔치는 노래 한마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보내주셨어요. 클래식이 진짜 교양이고 음악이라고 하시던 분들도 어깨춤을 추시더라고요. 그 유명 가수는 다름 아닌 제 이모셨습니다. 제가 애초에 가수라는 꿈을 다시 떠올렸던 것,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 저의 길을 응원해 주었던 것도 이모라는 존재가 이미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조카를 위해 선뜻 나서주신 감사한 이모 덕에 원했던 대로 시아버지의 칠순잔치를 대화합의 장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 나 있잖니? 살면서 이렇게 신나는 건 처음이다.
그날 약주 한 잔 달달하게 하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 입가에는 뿌듯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네요. 그 이후로 시댁 식구들의 고상한 척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얼마 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각자가 조심하며 사느라 정신이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요. 아무튼 뭐 대단한 일을 겪어본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어딘가에 이렇게 꺼내어보고 싶었어요. 제 인생은 저에게는 가장 특별한 이야기이니까요. 앞으로도 사연에 빠지다 사연을 꾸준히 찾아드릴게요. 더 많은 사연을 듣다 보면 제가 생각해내지 못한 저의 일화가 떠오를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그쵸?